한 남자가 어둡고 축축한 군막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마른 입술은 무언가 할 말이 남은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죠. 화려한 금관이나 보석으로 치장된 옷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거친 모직 옷을 입은 채 딱딱한 침상에 누워있는 이 노인의 정체는 바로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부풍이 다니부강의 얼음을 깨뜨릴 듯 몰아치고 있습니다. 황제의 마지막을 지키던 병사들은 방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숨소리조차 죽인 채 흐느끼고 있네요. 그때 황제의 곁을 지키던 충직한 보좌관이 떨리는 손으로 황제의 머리맡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낡고 때 묻은 파피루스 두루마리 뭉치가 잡혔고 보좌관은 그것이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비밀 유언장이라 확신했습니다. 주변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친 보좌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그곳에는 적을 섬멸할 전략이나 후계자에게 전하는 통치 비결이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자신을 향한 가혹한 꾸짖음과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면 생각하라. 너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보좌관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그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절대자가 왜 이런 글을 남긴 것일까요? 그는 왜 화려한 로마의 황궁이 아니라 이 춥고 배고픈 전장의 끝자락에서 홀로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이 파피루스 뭉치는 훗날 명상록이라 불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서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상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독과 피눈물 나는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죠. 이제 우리는 이 낡은 기록의 첫 장을 넘겨 로마 제국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동시에 무너져 내리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황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냈던 한 철학자의 삶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로마 역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노예 출신 철학자의 발치에서 배움을 구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사랑하는 아내의 외도와 믿었던 친구의 배신 속에서도 초연하게 만들었을까요? 죽음을 앞둔 황제의 눈가에 고인 한 방울의 눈물에는 로마의 황금기가 끝난다는 슬픈 예보가 담겨 있어 쓸지도 모릅니다. 제국을 덮친 끔찍한 역병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그가 세우고자 했던 내면의 유세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이 여정은 단순히 죽은 황제의 일대기를 훑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독배를 마시고도 끝까지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고결한 영혼의 자취를 추적하는 미스테리 추적극이 될 것입니다. 그의 손때가 묻은 파피루스 속 문장글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주인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했지만 동시에 가장 불행했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일기장 속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여러분은 충격적인 반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서기 180년, 제국의 몰락이 시작되던 그 차가운 새벽의 공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른바 오현제 시대라 불리는 평화의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죠. 어린 시절의 마르쿠스는
황제가 될 운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눈에 띄어 후계 구도에 편입되었습니다. 황제는 그를 가리켜 가장 진실한 아이라는 뜻의 베리시무스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총애했는데요. 하지만 그 총애는 마르쿠스에게 축복이 아닌 가혹한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단 한순간도 평범한 아이로 살 수 없었고 제국의 운명을 짊어지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철학을 사랑했던 소녀는 부드러운 침대를 거부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며 육체를 단련했습니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친 철학자의 옷을 입고 스스로를 낮추는 연습을 반복했죠.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고결하다고 칭송했지만 정작 마르쿠스 본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절대 권력의 허무함을 그는 너무나 일찍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황제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제국의 국경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는 파르티아가,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의 목덜미를 노리며 달려들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승전보 대신 끔찍한 역병을 몰고 왔습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이고 제국의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 마르쿠스는 다시 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문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의 깨달음은 바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무너져가는 제국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폭군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왜 그에게 황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의 황금기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즉위는 축복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황제 본임에게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외벽을 가진, 그러나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선왕인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세상을 떠나고 마르쿠스가 단독 황제로 서게 되었을 때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에게 황제의 왕관은 머리를 장식하는 보석이 아니라 목을 짓누르는 납덩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서재에 앉아 고전 문헌을 읽고 철학적인 사색에 잠드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싶어 했던 수줍은 소년이었죠. 하지만 로마의 위대한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영특하고 진실한 소년을 제국의 후계자로 점찍어 두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안토니누스 피우스에게 마르쿠스를 양자로 삼으라는 조건을 내걸며 제국의 20년 뒤를 미리 설계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되어버린 마르쿠스의 운명은 이때부터 이미 결정된 셈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등 떠밀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그가 마주한 로마 제국의 현실은 황금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국의 운명이 그의 즉위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방에서 불길한 징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국경에서는 로마의 오랜 숙적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왔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죠. 로마의 군단병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속주들이 불타오르는 소식이 매일같이 황제의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철인 황제는 이제 펜 대신 칼을 들어야 했고 고요한 명상 대신 피 튀기는 전장의 비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가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벽, 즉 시대적 한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난 100년 동안
이른바 오현제 시대를 거치며 풍요에 취해 있었고, 군대는 예전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마르크스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양동생이었던 루키우스 베루스를 공동 황제로 세우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마르쿠스에게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방의 전쟁이 겨우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이번에는 북쪽 국경에서 게르만 부족들이 다뉴브강을 건너 제국의 심장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마니족과 콰디족을 필두로 한 수많은 이민족 부족이 로마의 방어선을 뚫고 이탈리아 본토까지 넘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아본 적 없던 로마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제국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군단병들의 몸에 묻어온 것은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였죠. 훗날 안토니누스 역병으로 기록된 이 끔찍한 전염병은 로마 전역을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채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만 수천 명이 죽어나갔고 로마 시내의 화장터는 24시간 내내 쉴 틈 없이 연기를 뿜어냈다고 합니다. 황제로서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거리에 쌓여가는 시체들을 보며 마르쿠스는 밤마다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고 역병은 오히려 황궁 안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 본인 또한 평생 만성적인 위장병과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뒤집혔고 밤이면 몰려오는 불안과 고통 때문에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죠. 너에게 주어진 이 순간의 고통을 불평하지 마라.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면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는 매일 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쟁 자금이 부족해지자 황제의 개인 보물들을 경매에 내놓아 군비를 마련할 정도로 그는 처절했습니다. 황궁의 호사스러운 가구들과 안의 보석들을 팔아가며 그는 제국의 무너진 벽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황제는 승전 축제를 열지 않는가? 왜 저렇게 수도승처럼 금욕적인 생활만 고집하는가? 라며 말이죠. 그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만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성인 군자 같은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적인 고뇌와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야 했는지, 그것은 바로 로마에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던 한 노예 철학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인 팔라티노 언덕의 황궁 안에서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 사이로 금박을 입힌 침상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황제의 침소는 텅 비어 있었죠. 대신 황제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얇은 짐승의 가죽 한 장만을 깔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남자가 왜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 같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 모든 수수께끼의 시작점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로마에서 가장 천대받던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습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스승인 유니우스 루스티쿠스로부터 에픽테토스의 강의록을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읽히던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철학이었죠.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는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당신은 내 다리는 부러뜨릴 수 있어도 내 의지는 꺾을 수 없다고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그의 사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깨달았습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배역일 뿐이며 진짜 나 자신은 그 배역 뒤에 숨겨진 내면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가 황제라는 사실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그저 한 인간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라. 이것이 마르쿠스가 보여준 첫 번째 의외의 선택이자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는 황궁의 화려한 연회를 폐지하고 대신 검소한 식단을 고집했습니다.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벗어던지고 철학자들의 상징인 거친 양모 옷을 입고 정우를 보았죠. 신하들은 이런 황제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황제께서 제정신이 아니신 모양이다. 어떻게 황제가 노예의 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인가? 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에게는 그들의 조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육체의 질병,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일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현장에서도 이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백성들을 보며 그는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제책을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칼날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도 그는 태연했습니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다칠 수 없다는 노예 스승의 가르침이 그의 심장을 단단한 요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암살하려는 자들이나 비방하는 자들을 대할 때도 기이할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그들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며 그들을 용서했죠. 이런 그의 태도는 로마 시민들에게 거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폭군이 아니라 도덕과 인격으로 다스리는 성자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니까요. 그는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복귀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오늘 너는 진정으로 정의로웠는가? 오늘 너는 황제의 직무에 충실했는가? 라고 물으며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자기 절제는 그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괴롭힌 만성 위장병은 그가 스스로에게 가한 정신적 압박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소량씩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몽롱한 상태에서도 그는 펜을 놓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파고드는 글을 썼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세워야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한 금욕의 길로 인도했던 것일까요? 그는 황궁 안의 부패한 관리들과 탐욕스러운 귀족들 사이에서 홀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이제 마르쿠스는 안락한 로마를 떠나 차가운 게르마니아의 전선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며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깊은 밤, 로마의 황궁은 정적에 잠겨 있지만 황제의 방만은 예외였습니다. 육중한 문 너머로 희미한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그 안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방 한가운데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거위 털로 채워진 침상이 있었지만 그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얇은 짐승 가죽 한 장만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늙은 시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황제에게 간청합니다. 폐하, 몸도 좋지 않으신데 어찌하여 이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제발 저 따뜻한 침상으로 가시지요. 마르쿠스는 깊게 파인 눈을 천천히 뜨며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연습이란다. 언젠가 내가 이 모든 화려함을 잃게 될 날을 대비하는 연습이지. 이것이 바로 제국의 절대 권력자가 매일 밤 행했던 소름 끼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단 옷의 부드러움보다 거친 삼배 옷의 까칠함을 사랑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진미보다는 병사들과 함께 나누는 딱딱한 빵 한 조각에서 더 큰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죠. 그의 이런 기행은 전장으로 나가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는 안락한 로마를 뒤로하고 춥고 축축한 북방의 최전선 게르마니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겨울은 로마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다뉴브강이 꽁꽁 얼어붙고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황제는 병사들과 똑같은 막사에서 지내기를 고집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 황제의 등장이 그저 보여주기식 행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황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병사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나 또한 이 추위와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고 있네. 헌제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로마의 군단병들은 자신들과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황제를 보며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쟁터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사방에서 적군의 함성이 들려오고 언제 화살이 날아들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도 마르쿠스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는 갑옷을 벗지도 못한 채 작은 탁자에 앉아 파피루스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명상록의 진실한 민낯입니다. 그가 쓴 글들은 결코 고상한 서재에서 나온 우아한 문장들이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막사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쥐어짠 피의 기록이었죠. 너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결국 너와 같은 인간이다. 그를 미워하는데 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마르쿠스는 자신을 배신하려는 장군들과 반항하는 이민족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만성적인 위장병으로 타들어가고 불면증으로 눈이 짓무르는 와중에도 결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신체적 고통조차 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고통은 육체의 일일 뿐 내 영혼의 평화를 해칠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죠. 그의 이런 태도는 때로는 비인간적으로 보일 만큼 냉철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갈 때도 그는 황제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하는 황제를 보며 위로를 받았지만 정작 황제는 자신을 위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제국의 안위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르쿠스는 왜 그토록 철저하게 인간적인 감정을 거세하려 했을까요? 다뉴브강의 찬바람이 텐트의 가죽 틈새를 파고들어 촛불을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떨리는 손으로 기펜을 움켜쥐고 겨우 한 문장을 적어내려 가죠. 그의 앞에는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진흙투성이인 게르마니아의 전령들과 피 묻은 지도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제국의 가장 끝자락이자 문명과 야만이 칼끝으로 맞닿아 있는 서늘한 최전선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로마의 지배자라 부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추위와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벌써 수년째 로마의 따뜻한 침실을 뒤로하고 이 축축하고 어두운 막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그가 매일 밤 써내려간 글들은 우리가 아는 명상록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 글에 제목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라는 짧은 문구만이 그 기록들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황제르라는 자리는 매일같이 그에게 불가능한 결단을 요구했고 그는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매일 밤 영혼의 근육을 단련해야 했죠. 당시 로마 군단병들은 막사 밖에서 황제의 텐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매일의 전투를 위한 위대한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 마르쿠스는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적과 벌이는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찰나이며 그 본질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적으면서 그는 눈앞의 전쟁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스스로에게 일깨웠죠. 그는 평생을 괴롭힌 만성 위장병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조차 넘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행에 갈레노스가 처방해준 소량의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재로 통증을 억누르며 그는 정신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비단 옷을 입거나 화로를 더 크게 피우지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그들을 지휘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그의 고결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역사적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쿠스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글을 썼던 시기가 바로 로마 제국 최악의 위기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이죠. 게르만 부족의 끝없는 침공으로 국경은 이미 구멍이 뚫렸고 로마 시내에는 역병이 창궐해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황제는 로마로 돌아가 민심을 달래는 대신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이 차가운 전선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는 로마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부패보다 전장의 정직한 고통을 더 편안하게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적과 아군이 분명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 또한 명확했으니까요. 그는 텐트 안에서 홀로 죽음을 연습했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가 되었다면 미련 없이 내려라 라는 문구는 그가 매일 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제국의 영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전선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글 속에는 남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하든 너는 선한 사람으로 남아라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반란을 꾀하는 장군들과 자신을 비방하는 정적들을 향한 황제의 마지막 대답이기도 했죠. 로마의 대로변에는 승전의 함성 대신 기분 나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돌아온 승전 군단은 금은 보화를 가득 실어왔지만 그들의 배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함께 타고 있었죠. 그것은 훗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될 안토니누스 역병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몸에 돋아난 붉은 반점은 순식간에 로마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화려했던 도시는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서는 하루에만 무려 2,000명에서 5,000명의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길거리마다 시신을 실은 수레가 줄을 이었고 강물은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 썩어가는 냄새로 진동했죠.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황궁의 발코니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매일같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모든 의사가 도몬되었고 당시 최고의 명의로 불리던 갈레노스조차 이 병의 정체를 알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한 갈레노스는 로마를 탈출해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마르쿠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리로 나가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어루만지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몸 역시 이미 만성적인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지만 그는 황제의 직무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황제가 어찌 편안히 쉴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역병은 제국의 경제를 뿌리채 뒤흔들었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사람들도, 국경을 지킬 병사들도 모두 역병에 쓰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창고는 텅 비어가고 북방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이 틈을 타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이토록 절망적인 위기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이때 마르쿠스는 로마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궁의 보물들을 모두 로마 광장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황금으로 된 식기들, 황후 파우스티나가 아끼던 값비싼 비단옷들, 그리고 대배로 내려오던 보석들이 광장의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황제가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보물을 나눠주는 줄로만 알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마르쿠스는 그 보물들을 시민들에게 경매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자존심과 가문의 영광을 모두 내던지고 오직 전쟁 비용과 역병 구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통의 장사꾼처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물건을 팔아 국고를 채운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르쿠스는 담담했습니다. 물건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사라진 백성의 목숨과 무너진 제국은 다시 세울 수 없다. 민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경매는 무려 2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보물을 판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고 역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약과 음식을 보급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군 병력이 부족해지자 노예들과 검투사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며 군대로 징집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엄격한 계급사회였던 로마에서 노예에게 무기를 쥐어준다는 것은 체제를 뒤흔든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형식보다 실질을, 체면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묻고 또 물으며 명상록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운명이 너를 거친 파도 속으로 밀어넣는다면 너는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서퍼가 되어야 한다. 그는 폭풍 우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내면의 평안을 찾으려 애쓰는 고독한 선장과도 같았습니다. 역병은 그의 가족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나둘씩 잃어가는 슬픔 속에서도 그는 백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슬픔조차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다그쳤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당연하듯 인간의 생사 또한
거대한 우주의 흐름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초인적인 인내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넘어선 공포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가 감정이 없는 기계나 돌덩이가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장에는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독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차가운 별들만이 내 고통을 지켜보고 있다는 고백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제국을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는 좀처럼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병은 변이를 일으키며 더욱 강력하게 로마의 숨통을 조여왔죠. 설상가상으로 가장 믿었던 장군들조차 황제의 나약해진 건강 상태를 보고 반란의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내후외환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마르쿠스의 로마는 멸망의 벼랑 끝에서 있었습니다. 로마의 동쪽 끝에서 날아온 소식은 전장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날카롭게 황제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북방의 게르만족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적이 내부에서 칼을 뽑았다는 비보였죠. 가장 믿었던 장군이자 동방의 지배자로 군림하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마르쿠스가 역병으로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궁의 관료들과 장군들은 분노하며 즉각적인 포벌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로마 군단병들조차 큰 충격에 빠져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반응은 실로 기묘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책상을 내리치거나 배신자의 목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대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를 용서할 기회를 잃게 될까봐 그것이 더 두렵구나 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역은 로마에서 가장 큰 죄악이었고 당연히 처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곧바로 병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제국의 안위와 철학적 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동료 병사들이여, 나는 지금 화를 내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의 운명이 이토록 비극적일 수 있음에 슬퍼할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카시우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어쩌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무지함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는 병사들에게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카시우스를 가급적이면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나는 그에게 황제의 자비가 무엇인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반전의 실마리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자를 용서하려 한다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로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르쿠스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철학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병든자를 치유해야지. 왜 그와 똑같은 괴물이 되려 하는가?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시우스의 반란은 순식간에 진압되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방으로 향하기도 전에 카시우스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죠. 반란군의 수장인 카시우스의 잘린 머리가 황제의 발 앞에 놓였을 때 마르쿠스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그 머리를 쳐다보는 것조차 거부하며
즉시 정중하게 장사 지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황제는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용서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다는 상실감에 한동안 식사도 거른 채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문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카시오스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비밀 서신들이 발견된 것인데요. 그 서신들의 수신인은 놀랍게도 황제 마르쿠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황후 파우스티나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파우스티나는 남편인 마르쿠스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 코모두스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보험을 들기로 했습니다. 동방의 강력한 실력자인 카시우스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이 죽으면 자신과 결혼하여 아들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르쿠스에게는 카시우스의 배신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다른 남자와 공모했다는 뜻이니까요. 로마 조정은 이 서신들을 공개하여 파우스티나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그 비밀 서신들을 단 한 통도 읽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다. 이미 일어난 일은 과거의 것이고 나는 현재의 평화를 택하겠다. 이 장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인물이 가진 미스터리한 대인배적 면모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진실을 파헤쳐 고통받는 대신 침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파우스티나를 둘러싼 수많은 불륜설과 추문 속에서도 그녀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녀를 신격화하여 사원을 짓고 모든 로마 여성이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선포하기까지 했죠. 사람들은 그를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하든 너는 네 길을 가라. 태양이 빛나는 것을 멈추지 않듯 너의 선함도 멈추지 마라. 그는 배신의 칼날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복수심이라는 독이 자신의 내면의 요새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았던 것이죠. 이 숭고한 용서 뒤에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아들 코모두스는 훗날 로마 제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 되니까요. 어쩌면 마르쿠스는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에 혹은 아들에 대한 눈먼 부성애 때문에 제국의 미래를 망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로마의 저작거리에는 황궁의 담벼락보다 더 은밀하고 지독한 소문들이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목욕탕과 광장에서는 황제의 고결한 철학보다 황후 파우스티나를 둘러싼 자극적인 추문들이 더 인기 있는 안주거리였죠.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서 파우스티나는 부도덕의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장한 검투사나 비천한 선원들과 미래를 즐긴다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심지어 황제의 아이들 중 일부는 황제의 핏줄이 아니라는 흉흉한 말까지 돌았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그녀가 사랑하는 검투사의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부정을 덮기 위해 검투사를 죽여 그 피로 목욕을 했다는 잔혹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악의적인 비방이었을 가능성이 컸지만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의 완벽함에 생채기를 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르쿠스라는 인물의 가장 미스터리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추문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아내를 추궁하거나 곁에서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향한 비난이 거세질수록 그녀를 더욱 극진히 대하고 공식 석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아들이 조심스럽게 황후의 행실을 지적하며 이혼을 권유했을 때 마르쿠스는 냉정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아내와 이혼한다면 그녀가 가져온 지참금도 돌려주어야 할 것이오. 그가 말한 지참금이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전임 황제의 딸이었던 파우스티나와 결혼함으로써 얻게 된 황제라는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냉소적인 농담 뒤에는 철학자로서의 깊은 통찰과 한 남자의 서글픈 인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의 아내가 너를 속인다 해도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저지른 일이지 너의 영혼이 다친 것은 아니다. 마르쿠스에게 타인의 잘못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일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의 배신조차 그에게는 자연의 섭리 중 하나였고 그것에 분노하여 자신의 평정심을 잃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감정 없는 기계 같은 철학자의 선택이었을까요? 그의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내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선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파우스티나를 동행하게 했고 그녀를 군단의 어머니라는 최고의 칭호로 높였습니다. 그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마르쿠스는 로마 역사상 그 어떤 황후보다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주며 그녀를 신격화했죠. 그는 아내를 기리기 위해 가난한 소녀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그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창녀라 불렀지만 황제는 그녀를 성녀로 선포함으로써 세상의 주둥이를 강제로 닫아버린 셈입니다. 침묵으로 지켜낸 이 기묘한 사랑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철학적 행위였습니다. 그는 황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했고 동시에 자신이 평생 주장해온 용서와 인내를 삶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반전의 실마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르쿠스가 이토록 철저하게 아내를 감싸고 돌았던 진짜 이유가 혹시 그녀의 부정이 아니라 그녀가 품고 있던 비밀스러운 야망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죠. 파우스티나는 반란군 수장 카시우스와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남편이 죽은 뒤 아들 코모두스가 숙청당할 것을 두려워해 미리 권력의 판을 짰던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아마도 이 모든 전말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아내의 배신이 자신을 향한 증오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처절한 모성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밀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불태워버림으로써 아내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마르쿠스식의 가장 잔인하면서도 고결한 복수이자 사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아내를 향한 비난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지키려 했던 그 결시에 바로 아들 코모두스가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마르쿠스는 명상록을 통해 자신을 그토록 엄격하게 다스렸지만 정작 자신의 핏줄인 아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부적인 악마성을 가진 아들을 보면서도 마르쿠스는 철학적인 낙관주의로 그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교육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은 인생 최악의 오판이 되었습니다. 황궁 안에서 호화롭게 자라난 코모두스는 아버지의 금욕주의를 혐오했고 검투사들의 피냄새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마르쿠스는 전장에서 쓰러져가는 순간에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로마의 황금기를 끝낼 폭군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애써 부정하며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려 했습니다. 헌제의 막사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그 정적을 뚫고 새어나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습니다. 심상에 누워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고 그의 손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그를 평생토록 괴롭힌 것은 게르만족의 칼날보다 무서운 자기 자신의 신체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가 만성적인 위장병과 흉통, 그리고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통증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였던 셈입니다. 그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늘 수척한 모습이었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죠. 당시 최고의 명의로 불리던 갈레노스는 황제를 위해 특별한 약을 조방했습니다. 그것은 테리아카라고 불리는 일종의 만병통치약이었는데 그 안에는 소량의 아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매일 아침 이 약을 복용하며 통증을 억누르고 정물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제가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그것은 그가 제국을 이끌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약물 기운이 퍼지면 통증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대신 몽롱한 환각과 우울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그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결코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처절하게 발버둥쳤습니다.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통은 육체의 일일 뿐 내 영혼의 평화를 해칠 수는 없다. 이 문장은 그가 편안한 서재에서 남긴 우아한 문구가 아니라 타 들어가는 위장의 통증을 견디며 쥐어짜낸 비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정신을 가진 철인이라 할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통증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깊은 허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길은 황제인 나에게로 통하는데 정작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수첩에 이런 의문을 던지며 절대 권력이 주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초라함을 직시했습니다. 불면증은 그에게 사색의 시간을 주었지만 동시에 신경을 날카롭게 깎아냈습니다. 밤마다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코 고는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는 그에게 거대한 소음의 장벽이 되어 다가왔죠. 그는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자신의 영혼을 해부했습니다. 너는 오늘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가? 너는 오늘 황제로서의 의무를 다했는가? 자신에게 가해진 이 가혹한 도덕적 검열은 육체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레노스는 황제에게 휴식을 권고했지만 마르쿠스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휴식이란 곧 직무유기였고 자신이 쉬는 동안 제국 어딘가에서 고통받을 백성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인적인 인내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황궁 안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늘 혼자였고 그 고독은 그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쿠스라는 인물의 비극적인 이면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치유하려 했던 헌제가 정작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 말이죠. 내 위장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자연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 믿기 힘든 평정심은
그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감옥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제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인 게르마니아의 혹독한 추위는 그의 약해진 폐와 심장을 끊임없이 공격했죠. 그는 자신이 머지않아 이 세상이라는 배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 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낀 순간 그는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잔혹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들 코모두스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게르마니아의 깊은 밤, 황제 막사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늙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젊은 아들 코모두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황제의 차가운 이성과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코모두스는 아버지의 철학적인 꾸지람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금기로 불리는 오현제 시대가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에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이 부자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단순한 가계의 계승 이상의 거대한 실책을 품고 있었죠. 앞선 4명의 어진 황제들은 혈연이 아닌 가장 유능한 인물을 양자로 삼아 제국을 물려주며 로마의 평화를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훌륭한 전통을 깨고 자신의 친아들인 코모두스에게 절대 권력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역사가들이 철인 황제 마르쿠스에게 내리는 가장 뼈아픈 평가이자 그의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했던 남자가 왜 자신의 아들이 가진 폭력성과 광기를 읽어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마르쿠스는 코모두스를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 제왕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는 서재의 책보다는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경기장에 더 큰 흥미를 느꼈고 철학보다는 육체적인 힘을 과시하는 데 몰두했죠. 황제는 아들의 이런 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자신의 철학적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들의 악한 본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성찰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서기 177년 마르쿠스는 겨우 15살이었던 코모두스를 공동 황제로 임명하며 후계 구도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결정은 로마의 원로원과 군대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철인 황제의 권위 앞에서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는데요. 마르쿠스는 명상록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도덕적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운 자식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 점은 그의 철학이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남겨두고 가는 이 아이가 제국을 어떻게 이끌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일이다. 이 문장에는 황제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불안함이 처절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코모두스는 아버지가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로마의 활락가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황제의 위엄을 깎아내리고 있었죠. 그는 자신을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현신이라 부르며 사자가죽을 쓰고 경기장에 나타나 짐승들을 학살하곤 했습니다.
철학자 아버지가 비단 옷을 거부하고 바닥에서 잠을 잘 때 아들은 금박을 입힌 갑옷을 입고 자신의 광기를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아들이 폭군이 될 것이라는 징조를 수없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장군들이 아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보고를 올릴 때마다 황제는 침묵으로 대답하며 그 보고서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는 코모두스를 폐위시키고 다른 현명한 양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역사가들은 만약 마르쿠스가 친아들을 후계에서 제외했다면 곧바로 잔혹한 내전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가진 친아들이 살아있는 한 다른 누가 황제가 되더라도 제국은 피바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마르쿠스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결국 마르쿠스의 선택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택한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악의 결과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파국 그 자체였습니다. 마르쿠스가 죽고 난 뒤 단독 황제가 된 코모두스는 아버지의 업적을 무너뜨리고 12년간의 공포 정치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철인 황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국의 질서는 그의 아들에 의해 단 몇 년 만에 넉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한 인간이 가진 가장 거대한 모순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에게는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라며 현대 심리학적 통찰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 통찰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역사는 그보다 더 서늘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아들에게 제국을 온전히 넘겨주기 위해 자신의 병든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전선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철학을 이어받아 성군이 되기를 꿈꾸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은 눈 뒤로 펼쳐진 풍경은 그가 평생을 경계했던 폭력과 탐욕의 도가니였습니다. 로마의 거리는 온통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국의 안녕을 위해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의 타는 냄새가 시민들의 코끝을 찔렀고 광장 한복판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죠.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향을 건네며 황제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무언의 항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로 당시 로마 사회의 골칫거리로 취급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모순적인 장면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자비롭고 현명한 철인 황제로 칭송받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에 기독교에 대한 가장 잔혹한 박해 중 하나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도덕과 인류애를 강조했던 황제가 왜 사랑을 설파하던 이들을 사자 우리로 몰아넣었던 것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인 명상록에서 기독교인들을 단 한 차례 언급합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고집스럽고 연극적인 태도로 죽음을 맞이한다며 매우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철학자 황제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고집불통의 광신도들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는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전통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로마인들에게 종교는 개인의 신념을 넘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사회적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황제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국가의 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정부 세력과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제국 전체에 역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기에 대중들은 이 모든 재앙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제국의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냉혹한 통치자이기도 했죠. 그는 민심을 수습하고 제국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처벌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기 177년 리옹에서 벌어진 대규모 처형은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남게 되었는데요. 성인 군자 같은 면모 뒤에 숨겨진 이 차가운 집행자의 모습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가족조차 용서했던 그가 왜 기독교라는 새로운 물결 앞에서는 그토록 완고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이 지켜온 고전적인 로마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아주 기묘하고도 통쾌한 반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로마 시내에 세워져 있던 수많은 이교도 황제들의 동상은 녹여져 종이나 대포가 되었습니다. 금돔으로 제작된 화려한 황제의 동상들은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여겨져 파괴되는 운명을 맞이했죠. 그런데 유독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거대한 기마상화는 파괴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황당하면서도 미스터리한 오해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이 이 동상을 보고 이분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다 라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지적인 풍모를 가진 마르쿠스의 얼굴을 보고 그가 박해자 마르쿠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기독교를 가장 가혹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착각 덕분에 기독교의 성자로 오인받아 보존되었다는 이 사실은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깊은 밤 타오르는 촛불 앞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정무보고서와 탄원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권력자의 당당함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어야 세상의 비극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바로 그 플라톤의 이상을 지상에 구현한 유일한 인물, 이른바 철인 황제 그 자체였는데요. 그는 황제로서 법을 고치고 부패한 관료들을 숙청하며 제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정치는 여전히 탐욕과 음모로 얼룩져 있었고 시민들은 여전히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경기에 열광하며 황제의 금욕주의를 비웃었죠. 마르쿠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기대하지 마라.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황제의 명령.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는 있어도 인간의 비루한 본성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잔인한 한계를 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무실로 향하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듯 다짐했습니다. 오늘 너는 참견하기 좋아하고 배은망덕하며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고치려 드는 대신 그들의 그런 모습조차도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 존재하는 일부임을 받아들이려 했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원로원 의원들이 자신의 앞에서 아부하다가 뒤돌아서면 비수를 꽂을 기회만 엿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처형하거나 숙청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을 안타까워하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황제를 보며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구는가? 황제의 권위로 단칼에 해결하면 되지 않은가? 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에게 중요한 것은 효율이 아니라 정의였고, 타인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통치의 근본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꿔서 세상의 파도를 타겠다는 철학적 결단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이런 태도는 때때로 정치를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조금 더 단호하게 악을 뿌리 뽑았다면 로마의 몰락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 박해와 같은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완고함은 그가 얼마나 로마라는 전통적인 체제에 갇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죠. 그는 철학자였지만 결국 로마를 수호해야 하는 황제라는 역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도덕적 유토피아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가 끝나면 로마가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임을 본능적으로 예감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신이 세운 법과 질서가 아들 코모두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될 것임을 알면서도 지켜봐야 했던 그의 고뇌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자가 다스려도 세상은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마르쿠스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의 인간이라도 끝까지 고결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전선의 막사 안에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인류 전체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라. 결과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기 180년 3월 17일 로마의 북방 최전선인 빈도보나의 군사진영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황제의 천막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고귀한 향유 냄새가 아니라 병마가 육체를 갉아먹는 지독하고 서늘한 죽음의 냄새였죠. 제국을 휩쓸던 안토니누스 역병은 결국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던 철인 황제의 몸마저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황제의 창백한 피부 위에는 역병의 증거인 검붉은 반점들이 돋아났고 타는 듯한 고열은 그의 명석한 이성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었는데요. 침상 곁을 지키던 시종들이 울먹이며 시원한 물과 약을 권했지만 마르쿠스는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육체가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명상록의 마지막 장을 넘기듯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죽음을 앞둔 일주일 동안 단 한순간도 황제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자신을 위해 울부짖는 병사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히려 그들의 슬픔을 걱정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죠. 왜 나를 위해 울고 있는가? 너희들은 역병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을 위해 울어야 한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군단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죽음조차 철학적 교훈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보여준 마지막 위기 극대화의 순간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평정심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데도 눈을 피하지 않고 그 파도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임종을 엿새 앞둔 날,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코모두스를 침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의 눈에 서린 탐욕과 불안을 보면서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국을 지탱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남겨야만 했죠. 그것은 황제로서 내린 명령이자 아버지로서 건넨 마지막 애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부디 로마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소홀하지 말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죽음을 사흘 앞두고 마르쿠스는 모든 음식과 물을 거부한 채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자신의 의지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종이장처럼 말라갔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곁을 지키던 장교들에게 마지막 군 암호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평정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전투를 앞둔 병사들에게 평소처럼 전술 지시를 내리는 대신 그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철학적 지침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셈입니다. 병사들은 황제의 이 짧은 한마디에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 마르쿠스는 자신을 찾아온 장교들에게 고개를 돌려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지는 해를 바라보지 말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가라며 자신의 아들 코모두스를 따를 것을 명했죠. 천막 밖은 슬픔과 공포로 가득 찼지만 천막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르쿠스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마치 잠이 들 듯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괴롭혔던 만성적인 통증과 제국을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지만 단 한 번도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철학자였지만 관념 속에 숨지 않았던 위대한 영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080년 3월의 로마는 거대한 상실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황제의 시신이 전선에서 돌아오던 날, 수천 명의 시민이 길가에 나와 소리 없이 흐느꼈죠.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마지막은 그가 평생을 살아온 모습처럼 지독할 정도로 담백하고 검소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장례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라는 엄명을 남겼는데요. 나를 위해 거창한 기념비를 세우지 마라. 그 돈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빵을 한 조각이라도 더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제국을 통치했던 자가 남긴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제국에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황제를 이렇게 초라하게 보낼 수 있느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마르쿠스의 유언을 지키려 했던 충직한 보좌관들은 황제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황금관 대신 평범한 나무개가 준비되었고 보석으로 치장된 옷 대신 평소 그가 입던 낡은 철학자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장래 햇렬이 로마 시내를 지날 때 백성들은 그를 황제라고 부르는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비단옷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썼던 황제의 인간적인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역사상 가장 숭고한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칼과 공포로 백성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희생과 진심으로 백성의 영혼을 얻은 황제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요. 당시 로마의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마르쿠스의 죽음을 지켜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제 황금의 시대에서 녹슬고 부식된 철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황제가 남긴 유품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낡은 파피루스 뭉치, 즉 명상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황제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남긴 마지막 철학적 여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유유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것만이 네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 자연의 섭리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가 되었다면 미련 없이 내리는 것이 항해사의 본분이라며 그는 죽음이라는 항구에 평온하게 닻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황제의 무덤 앞에 촛불을 밝히며 그가 남긴 말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에게 장례식은 종말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진리를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이식하는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장례식 현장에서 단 한 사람, 코모두스만은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검소한 유산들을 비웃으며 이제 자신이 누릴 화려하고 잔혹한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장례식을 통해 백성들에게 마지막 위로를 건넸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자마자 로마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로마의 태양은 졌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전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견디고 우리에게 전해진 명상록은 사실 출판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니었죠.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황제의 가장 내밀한 고백이자 매일 밤 자신을 채찍질하며 기록했던 영혼의 일기였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이 낡은 파피루스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게 되었는지는 그 자체로 인류사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말이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같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예상치 못한 불행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귓속말을 건넵니다. 너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네 마음의 판단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황제라는 화려한 배역에 취하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무대 뒤에 퇴장 앞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임을 그는 온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류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꺼내볼 수 있도록 신이 보낸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을 했던 그의 기록은 오늘날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가 되었다면 미련 없이 내려라. 항해를 마친 자에게는 그곳이 바로 안식처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철인 황제와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축했던 내면의 요새로 들어가는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슬펐던 헌재.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인간다웠던 철학자. 그의 삶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까?